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 출국 직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강행 처리한 야당입니다. 박진 장관은 외교 참사라는 야당의 주장을 오늘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요.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런 한탄 섞인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타텐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조금 전에 전해진 이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한 달간 미행을 당했다. 미행을 당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핵심 한동훈 장관입니다. 여러 정치권 공방의 선봉에도 서 있기 때문에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한동훈 장관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최근 한동훈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초반부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려진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명확하긴 합니다. 알려진 사실은 한 달간 퇴근길, 밤길 미행을 당했다 한동훈 장관.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승용차에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는 것이고요. 아마 SUV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차량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청사, 또 국회, 헌법재판소, 자택 등등을 미행을 하면서 한 달여 동안 미행을 했다는 것이고 아마 수행원이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이 차에 어떤 여러 가지 블랙박스에 촬영을 했다는 것 같아요.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 이거 심리하러 갈 때도 이 차량이 뒤따라 갔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어느 강 큰 사람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 차를 미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지금 한 유튜버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한 이 유튜브의 최근 상황을 좀 특정한 그런 지금 보도도 있어서 현재 경찰이 일단 고소 혐의를 했고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특정을 했고 과연 이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명 타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일단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수사는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정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옆에 지도부터 만나볼까요? 법무부 청사는 과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자택은 도곡동에 있는데 이 거리는 대략 10km, 한 20-3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 달 동안 퇴근길을 미행했다면 주로 이 루트를 좀 미행했을 거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당들이 자동차로 미행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조금 전에 경찰이 밝히기로는 일당들은 아니다, 특정은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한동훈 장관이 찾은 곳이 바로 법무부 청사, 그리고 국회. 최근에는 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공개 변론을 펼쳤던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주로 미행의 타깃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정차장, 한 달 동안 미행을 당했고 실제로는 법무부 직원들도 블랙박스를 통해서 좀 미리 감지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현직 법무부 장관을 미행할 생각을 했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한 장관의 이 동선을 누군가 좀 추적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과연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혹시라도 만나는 거 아니냐, 또는 일반인이 생각하지
그 어려운 이런 장소를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장관의 어떤 자동차를 미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행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측면도 있습니다. 관용차를 타고 그 이동하는데 어디 그 사람들이 그 미행한다고 해서 한 장관이 다른 데를 가겠습니까? 그 뭐 공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 공무를 마치고 이제 자택으로 퇴근하는 것 이외에는 한 장관이 뭐 그런 일탈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없는데 어쨌든 경찰 수사를 통해서 미행한 사람들이 누구고 미행한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디까지 이 미행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자막에 보면 입구를 맴돌기도 했고 사실 한동훈 장관의 출근길과 퇴근길은 대략적으로 누군가는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미행을 택하는 건 아닌가. 일단 저희 뉴스타파에 첫 출연하신 김행 위원님께서는 전반적인 이 한동훈 장관의 미행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처음으로 드셨습니까? 네,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촬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카메라 같이는 뭘 터뜨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수위를 달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띄워주시면 안 돼요. 총선 때 띄워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이제 6개월도 안 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또 이 유튜버들이 그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방송에서 어떤 경력이 많으신 분들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키웠듯이 지금 일각에서는 아마 그 한동훈 장관 키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 해주면 좋겠어요. 저희 총선 때 그 좀 흥행을 일으킬 수 있게. 국민의힘 중심으로 좀 우스갯소리도 좀 섞어서 김행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번 흘러갔던 자막을 제가 한번 꼭 씹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컷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건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미행 용의자가 언론사를 표방하는 유튜브 운영자다. 그리고 이 해당 유튜브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방송해왔다. 이게 지금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행범의 유튜브 운영자들이 특정해서 수사를 했다. 경찰이 지금 이 용의자를 일반 어느 정도 포착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한 달 동안 미행을 했고 만약에 유튜버가 저 보도대로 맞다면 이현정 의원님. 글쎄요. 지금 피의자에게 접근 금지 통보까지 했다면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뭐 한겨레 신문을 보도에 따르면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단 조치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참 정말 이 황당한 일들이 정말 굉장히 계속 벌어지는데 아무리 언론 같은 경우도 저희 언론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특정을 할 수 없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추적 보도 이것 자체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공인입니다. 공인의 행동을 이런 방식으로 미행해서 취재를 하고 뭔가 문제를 잡아서 또 특정 보도했다라고 또 알리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슈퍼챗이나 이런 걸 또 모금을 하고 이런 행태가 진행이 되다 보면 정말 이거는 뭐 이 시장 자체, 언론 자체가 뭐 언론이라고 저는 뭐 특정해도 싫습니다만 이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이 우리 질서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보면 물론 이게 뭐 장관에 대한 그 어떤 스토킹적인 그런 거지만 최근에 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뭐 여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심각하지만 공인에 대한 이런 방식의 어떤 스토킹 범죄 이것 또한 저는 강력히 처벌돼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해당 유튜버가 맞다면 그 유튜버들이 어떤 영상을 의도적으로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 생각할 때 이게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렸을 테고 근데 사실 그 보도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위법 행위 하나인지 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들어서요. 당연히 아마 위법 사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방식의 추적 보도를 한 것 자체는 아마 이제 이게 뭐 법률적으로 보면
스토킹 처벌법에 처벌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했는데 보도를 안 한 걸 보면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뭘 뭐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뭐 누구를 만나고 또 정치인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장관이 뭐 정치의 뜻이 있다든지 아마 이런 걸 포착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한 달 동안 해서 아직까지 방송이 안 되는 거면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거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몇 가지 자막들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왜 미행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량 동승자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 들이라는 표현을 경찰은 좀 조심스러워했는데 근데 만약에 저 해당 유튜버가 뭐 몇몇 다수가 또 돌아가면서 이 미행을 했다면 뭐 일당 들이라는 복수의 표현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수환 비서관님. 저거는 언론 자유, 뭐 언론 탄압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끼어들 여지가 없죠.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아직 구체적인 사실들이 경찰을 통해서 많이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사실 한동훈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개인을 미행하고 그것을 꾸준히 하면서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뭐 변호의 여지가 추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집 앞으로 한 유튜버가 찾아가서 방송을 하고 집 주소를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도 그것이 박지원 위원장이든 누구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개인의 안전과 범죄의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전 이번 사안도 그런 면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거나 그럴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위 여부가 밝혀짐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휴대전화를 들었는데 불가피하게 그 이유는 바로 수서경찰서에서 공식적인 입장들이 조금씩 쏟아져서요. 구정처장, 네. 특정된 용의자는 한 명으로 알려졌어요. 일당 들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좀 경찰이 조심스러워한 것 같은데 30대 남성이고요. 동승자가 있다면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경찰의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경찰의 참고 내용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차 주인이 용의자 아니냐 이렇게 경찰은 파악돼 있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있다. 그러면 저 노컷뉴스 보도가 사실인 거네요. 그러면 일부 유튜버가 네. 친야 성향의 유튜버가 용의자로 특정이 됐고 한 달 동안 퇴근길 미행했다. 이렇게 중간 정도 결론이 좀 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게 경찰이나 뭐 검찰의 어떤 과학 수사 기법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차량에는 이제 블랙박스가 있고 또 그 차량이 지나간 그 길에는 뭐 CCTV가 충분히 그 경로나 아니면 이 동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한 달 가까이 미행을 했다라면 한동훈 장관이 탔던 관용 차량이 이동한 동선에 맞춰서 그 뒤따르는 차량이 동일한 차량인지 뭐 이것만 확인하면 바로 이렇게 미행한 차량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는 조금 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로만 놓고 보면 이 30대의 어떤 그 한 유튜버가 한 달 가까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 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사람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스토킹 범죄라기보다는 어떤 뭐 한동훈 장관을 매개로 한 유튜브 영상물을 만들어서 어떤 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어떤 일탈된 행동 아닌가. 지금까지로서는 뭐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일탈 정도일 수 있다. 물론 좀 사안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김행 의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 신당역 그 영무원 살인 사건 때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회가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는데. 그럼요. 글쎄요. 일단은 뭐 단순 미행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위협을 느꼈거나 혹은 스토킹으로 간주했을 때 피해자로서 앞으로 파장도 좀 있을 것 같고 법적 처벌 얘기 뭐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본인이 공포를 느꼈거나 또는 이렇게 겁박을 느꼈어도 사실은 굉장히 그 큰 범죄거든요. 그런데 매일 출퇴근 시간에 누군가가 날 쫓아다닌다. 이거 상당한 공포감의 조장이지 않습니까? 이것만도 굉장히 큰 범죄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예. 그 엄청난 우리 특히 여성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을 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그 유튜버들의 그 무분별한 그 가짜 뉴스 생산 또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공인까지 이렇게 그 미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조금씩은 더 추가 경찰의 얘기와 뭐 여러 속보들이 좀 이어지고 속보성 얘기들이 일단 법무부는 오늘 오후에 사실은 맞다면서도 한동훈 장관의 추가 입장은 아직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서경찰서는 어느 정도의 용의자를 특정했고 30대 남성 일단 차 주인으로 파악이 되고 지금 100m 정도 접근 금지 신청을 내렸다. 그 유튜버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오면 앞으로 한동훈 장관도 좀 입장을 밝힐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증거 혹은 뭐 영상을 촬영했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사실 실행된 게 작년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 자체가 시행될 때 사실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인식 자체가 뭐 남녀 관계 문제다 뭐 등등 이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친고죄로 이제 바꿔놨어요.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이 범죄가 행위가 보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신당역 사건을 겪었듯이 이게 요즘은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고 또 어떤 이 미행 자체가 보면 공포감, 특히 그 가족들이 느꼈을 공포감 이거는 굉장한 것이거든요. 이런 공직자를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일벌백계에 대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진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 스토킹 범죄가 정말 노골적으로 또 이거를 한편에서는 뭐 탐사보도다 뭐 이런 걸로 이 허구를 씌워서 어떤 특정에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언론인 입장에서 이런 건 탐사보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증거를 찾아 나가고 그 방법도 합법적이어야지만이 그게 탐사보도가 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어떤 사람을 미행하고 문제점을 찾는다? 이게 탐사보도로는 절대 아니거든요. 연정 의원님 말씀은 뭐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 어떤 유튜버인지 추정이 좀 가능하신? 네, 뭐 저는 대충 추정이 갑니다. 자, 근데 뭐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명목으로 이걸 취재를 했다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점 또 일부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공적 생활을 함부로 어떤 위협하는 행위들 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번에 정말 일벌백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입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동훈 장관이 퇴근길 한 달 동안 미행을 당했다.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미행을 한 주체, 용의자는 대략 유튜버로 확인이 된다. 특정된 피의자는 30대 남성이고 유튜버다. 어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미행한 거 아니냐. 동승자는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게 좀 경찰의 얘기고요. 아까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로 파악되는 이 인물은 언론사를 표방한 유튜브 운영자인데 아마 이제 이 유튜버가 특정이 나중에 되겠죠. 해당 유튜버는 윤 대통령 부부 관련 논란을 방송해왔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지금 용의자를 특정하고 접근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는데요. 구정처장 이 얘기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도 한 달 동안 이 미행 과정을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을 테고 중간 정도부터 이 법무부 관계자가 혹은 이 같이 동승했던 법무부 수행직원의 신고를 알리게 됐고 그 이후에 경찰의 조사를 맡겼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테고 앞으로 수사는 좀 그렇게 좀 확대가 되겠네요. 네, 일단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진상이 먼저 좀 파악이 돼야겠죠.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이유로 뭐 차량으로 뒤쫓아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상이 파악이 된다라면 이것이 스토킹 범죄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 중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진정한 자유거든요. 그런데 앞서 지금 이 미행을 당했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나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뒤를 쫓는다. 이것은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그 불순한 의도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 장관이 미행을 당했고 그 미행이 발각됐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건인데요. 앞으로도 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민주당은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이어서 이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검사의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을 깔보는 것입니까?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이게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 같고요. 김행 의원님, 미행 얘기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제 가결이 된 이후에는 타깃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다. 행안부 장관이다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의 이 전략과 목표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이 정부는 참 우수한 장관들을 임명하면 거야의 횡포 때문에 도대체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한동훈, 이상민 장관까지 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근본적인 그 마음 안에는 대선 불복의 심리가 진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MBC 보도 것만 해도 그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그 대선 불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MBC에 대한 오보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않았으면, 또 그것을 고소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한동훈, 이상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는 일종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역사가 늘 증명을 하는데요. 저희 당도 한때 야당이면서 거대한 정당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소야대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런 식의 정치 행위를 했다가 그다음 총선 때 폭망했습니다. 이번 그 민주당의 이 같은 오만불손한 탄핵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총선에 반드시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현명한 응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성원 비서관님, 미행 건은 사실 정당이, 민주당이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일부 유튜버가 했다고 하더라도 미행도 그렇고 탄핵 얘기도 그렇고 혹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 있었던 고소도 그렇고 뭔가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만 키워주는 거 아닌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장관과 여러 우리 당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설전이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찌됐든 한동훈 장관의 그 특유의 언변과 논리 스타일로 사실 민주당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장관에 대한 불신임이나 이런 부분을 꺼낼 때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너무나 사법적인 문제 제기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강대강의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싸우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장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이해하시겠지만
있지만 동시에 뭔가 계속해서 싸움만 커지는 모양새가 된다면 저는 그건 역시도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뭔가 지금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는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장관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임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다 또는 결정적으로 문제 제기할 부분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잘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늦어서 아쉽습니다. 사실 경찰국 신설 논란이 있었을 때 당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은 사실 행안부 장관의 처신이 전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탄핵 얘기하고 실제로 법적 대응까지 했던 민주당인데 일단 그것과는 별개로 조금 전에 전해진 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의 미행 얘기 속보성으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얘기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속보와 함께요.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얘기입니다. 박진 장관에게 족쇄를 세우고 낙인을 찍고 한창 외교 활동을 치열하게 하는 등에 칼을 꼽는 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일은 본회의가 잡혀있지도 않고 또 본회의 잡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이 동의해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총 득표수 170표 중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인데 그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과연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얘기에 이어 이제는 외교부 장관 얘기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한탄.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실제 해임할지 말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례적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자실을 직접 찾아서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착잡한 심정이다. 며칠 사이에 밤잠을 설쳤다.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국익을 손상한다. 이러면서 이번에 외교 참사가 절대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각국의 외교부 장관들은 대부분 장수를 합니다. 오랫동안 외교부 장관 하죠. 라브로프 지금 러시아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푸틴과 운명을 함께 하고 있죠. 예. 블링컨 외교장관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 외교라는 게 일관성이 중요하죠. 또 상대국에 대한 신뢰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야당에서 제기한 이 해임 건의안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이거 그렇습니다. 조문 얘기가 왔는데 왜 조문 안 했냐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조문 안 했습니까? 과연 그 행위 자체가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리고 상주들 만나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신임 총리를 만나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뭘 안 했다는 거죠? 단지 연구를 보지 않았다는 그런 내부 일정 때문에 못한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 외교장관을 해임할 건수인가요? 아마 세계 각국에서 이 연구를 직접 보지 못한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외교장관들은 다 사퇴를 해야 됩니까? 예. 두 번째, 48초 한미 정상회담 했다고 이제 해임 건의를 냈습니다.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줄어들면서 각국의 대통령들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자, 그럼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장관도 그러면 경질돼야 되는 건가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졸속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일 외교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2년 9개월 동안 못한 장관이 누구죠? 바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2년 9개월 동안 이 정상회견을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30분이라도 회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본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장관 회담 취소됐다고 바로 그냥 해임 건의안 자르고 조문하는데 직접 연구를 보지 못했다고 직접 자르고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과연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그렇게 묻겠습니다. 야당의 반박이 계속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던 박진 장관인데 박진 장관 오늘 어떻게 조목조목 반박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영국 외교 장관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에 대통령의 조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또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 동맹은 철통처럼 유지되고 있다. 이혼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것을 하나의 또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박성민 비서관님, 야당에서는 여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어제 방한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내 여러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했고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 이 정도면 외교 성과가 없는 게 아닌데 왜 해임 건의안을 냈는지 이 부분을 지금 박진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박진 장관님한테 좀 아쉬운 것이 억울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아마 본인은 생각하실 거고 그리고 주장하시는 대로 외교의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쟁의 대상에서 조금 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외교의 성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외교적 실책이 저는 더욱더 크게 부각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오히려 전 대통령실의 미숙함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또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좀 미숙함을 대통령실이 지적하는 부분이었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그 형태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진 장관뿐만 아니라 사실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사쇄신을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계속 제안을 했지만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 적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다 이 말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실제로 이것을 저는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정치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동원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저는 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임 건의안은 강행 처리가 됐고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했으니까 해임될 가능성은 없다면 글쎄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외교부 장관이 나오면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벌써 들리는데 여러 이런 이유들을 앞서 박진 장관이 조목조목 반박했던 이유를 민주당이 댔는데요. 김행희 의원님. 네.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덫에 걸린 거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에서 나오던데 그 얘기에 동의하세요? 야당이 덫에 걸렸다. 글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과 다자회담을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정상회담에서 소위 말하는 양국 간의 정상들이 만날 때 영어로 서미트라고 하죠. 그때 미리 의제를 설정을 하고 일정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가면서 외교 활동을 하는 거하고 다자외교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이 하루 축소도 됐고요. 또한 실제로 정상회담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회담을 한 것은 영국과 필리핀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은 왕이 바뀌었고요. 필리핀은 대통령이 새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식이라도 그렇게 만난 사람은 저희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프랑스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외교 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난번에 나토 그때도 만났고요. 또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도 했죠. 그때도 만났고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한일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2년 9개월 만에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난 건데요. 그 한일 외교가 아주 완전히 망쳐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였었냐면 주일 외교 주일 대사가 일본에서 일본의 그 정부 강요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외교가 참사를 빚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으로도 얘기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때 가장 한일 관계 파트너십이 좋을 때 그때로 복원하겠다. 그 첫 시초가 이번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진 장관의 한탄도 있었고 전국은 더 얼어붙을 수 없을 지경까지 얼어붙었습니다. 강대강 국면인데요. 우리 여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협치 파괴, 의회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생 외면, 의회 폭거, 국민들은 분노한다. 반민주, 반의회, 국회의장 사퇴하라. 자신들이 뭐 때문에 대선에 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 권력 휘두르다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도 아직 제대로 정신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선 불복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작정입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169석 다수의 갑질 행포와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치적인 여러 액션일 겁니다. 여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잠시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속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제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국회 해임 건의안을 거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장처장. 네. 예상대로였는데 대통령 정상 업무 포기할 거다.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진 장관을 해임해야 될 만큼 뭐 결격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판단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 어떤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게 박진 장관이 결국 이렇게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결국 윤석열 장관 대통령이 이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국가안보실에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기대치를 좀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흔쾌히 정상회담이 합의됐다라고 해서 뭔가 큰 성과를 거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컸던 것이 뭐 48조 면담 그다음에 30분 찾아가서 정상회담 이런 것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 해외 순방에 대한 어떤 성과를 좀 폄훼하려고 하는 일부 시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뭐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뭐 별 얘기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그걸 박진 장관의 어떤 해임 건의안으로 좀 힘을 과시를 건데 결국 국민은 빠져 있고 여야 어떤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례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개헌 이후 1987년 이후에는 4번 있었고 2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다 자진 사퇴를 했고 가장 최근이 6년 전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수용을 거부했는데 이것도 수용을 거부했고 글쎄요 이제 국회와 대통령실의 전면전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국감도 얼마 안 남았고 어찌 보면 이 경제 위기 타파하려면 야당의 여러 협치도 절실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일단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입장,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국회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해임 건의안이 올라간 장관들은 너무 수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세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임 건의안이 그동안 여야가 보면 하나의 정쟁의 대상으로 해임 건의안을 많이 올렸는데 이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87년 헌법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87년 이후에는 이거는 이제 해임 건의안으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딱 이제 3명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고 이 중에서 2명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받아들여졌냐면 임동원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DJP 공조에서 JP가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DJP 공조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통일 정책에 대해서 김종필 당시 총리가 이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동원 장관은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당시 행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 총련이 미군 기지를 갖다가 이제 점거를 했습니다. 또 야당 당사를 점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됐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김재수 장관은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결의안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텐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윤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안 받는 거는 뭐 저는 예상됐던 일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안보실에서 이번 방문을 준비하면서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미리 뭐 한일 회담이나 한미 회담에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네, 왜냐하면 그것부터 이 문제가 많이 시작됐고 현장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박진 장관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안보실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대통령실의 속보를 반영해서 그래픽을 다시 수정하자면 이제 이 부분은 빼도 되겠죠. 이렇게 전망을 빼면 윤 대통령은 지금 수용을 거부했고 해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 논란에 대해서 가급적 발언을 줄였던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태세를 좀 바꿨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국민도 귀가 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은 맞고 욕하지 않았었나? 라고 이제 조금은 더 강경하게 이재명 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손해볼 공격을 그만하라. 형수에게 욕한 거 맞지 않냐? 뭐 이렇게만 받으셨는데 글쎄요. 다시 정치권 감정 싸움으로 시작이 됐네요. 아니 감정 싸움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아는 대한민국의 대표 욕쟁이 정치인 하면 이재명 대표 아니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형수한테 직접 대고 전화에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하신 분이 지금 대표 욕쟁이라는 수식어는 또 개인적인 시각이니까요. 네, 일단 제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인 시각이에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그 성원용 음성 전문가 서울대 교수께서 지금 이거 저희 잘 안 들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비속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막에 따라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오죽하면 해리슨 부통령까지도 디스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악의적이고 엉터리 정보다 고의성이 있다. 이래서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적어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자격이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모 여배우에 대한 얘기 당신께서 하신 얘기까지도 뭐 일단 말씀하십시오. 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본인부터 거짓말 안 하시고 진짜 정직하신 분은 저게 정청래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이런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박성원 비서관 이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의 여러 물론 가족 사기자 하지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 대통령실이 약점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파고들면 그게 또 고스란히 본인의 약점 아닌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물타기는 어쨌든 뭐 이 전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저런 성일정 의장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은 뭐 민주당만 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론 자체도 안 좋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뭐 본인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자리였다고는 하나 비속어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그걸 떠나서 이 땡땡 이라는 발언이든지 뭐 팔리면이라는 발언이라는 것이 나왔고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뭐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뭐 끌어들여 가지고 과거의 발언을 소환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깎아먹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과하게 감싸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어서 보고 뭐 공격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전술이 별로 그렇게 유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해진 속보는 새로운 소식은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기로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속보들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외교 안보도 굵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제 판문점을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그가 떠나는 동시에 곧바로 미사를 쏜 북한 얘기인데요. 먼저 해리스 부통령의 판문점 메시지부터 천천히 듣고 오겠습니다. The DPRK has a ballistic missile launch program and are destabiliz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is region.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seek a stabl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where the DPRK is no longer a threat. 화면으로 봐도 어제 오늘 외교안보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해리스 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참 간명했어요. 잔혹한 독재 정권, 만연한 인권 침해. DMZ 찾았는데 메시지가 좀 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원래 이제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오면 꼭 방문하는 곳이 이제 DMZ를 방문해서 북한을 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또 북한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이날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저렇게 이제 그 망원경으로 보고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한번 더 북한 측을 돌아보면서 결국 이제 북한이 잔혹한 독재 국가고 만연한 인권 침해가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한미 관계에 대한 이제 어떤 강고한 어떤 한미 관계,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담으로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 리퍼블릭 오브 노스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실현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어디 가나 참 실현 때문에 논란은 있긴 한데 북한을 영어로 잘못 부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뭐 거기에 좀 실수는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어차피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윤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짧게 만났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아베 국장에 이어서 이제 한국 방문한 것들, 이거는 한미 관계의 어떤 강고한 것과 함께 이번에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왔던 성과는 뭐냐면 IRA법과 관련해서 자동차,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게 이번에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분 동안 판문점에서 방호복을 입은 저 북한군이 해리스 부통령을 저렇게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모습도 있고요. 전쟁 위협 여전하다. 한국과 미국의 만일의 사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저 얘기인데 저 사진, 저 영상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측 인사가 5분간 지켜봤다. 판문점, 아무래도 또 미국의 2인자니까 여러 일거수일투족이 많이 신경 썼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요. 해리스 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이제 미국을 향해 가자마자 구장차장.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벌써 이번 주만 3번째 무력 도발이거든요. 네. 지금 뭐 한미 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 한국을 찾아서 특히 DMZ까지 직접 방문을 하는 이런 상황에 이 북한이 지금 잇따라 이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서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제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출발해서 2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영공을 다 떠나고 태평양으로 나간 이후에 이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발 의사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이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이 강력한 그 응징 메시지를 던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공격 능력을 이렇게 과시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북한의 무력 도발은 꽤 저녁에도 지금 이루어지는데 옛날에는 미국을 의식해서 아침에 많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어제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최근 닷새 만에 무려 3발의 무력 도발을 했다.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좀 더 거세지는 이런 대응 차원에서요. 오늘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5년 만에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해상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년 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미일 대잠수함 전쟁, 잠수함.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기엔 대잠훈련인데 우리의 문무대항함, 최근에 부산항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건함 그리고 아사히함까지 이제 같이 훈련을 했는데 저게 지금 그 아사히함입니다. 그 의미가 좀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전력에 있어서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략 알려주기로는 거의 한 70척 정도, 80척 정도를 북한이 잠수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 만인데요. 예. 이 한미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자산,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대잠 초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대 정도가 대잠 초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사실 몇 대 없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일본 열도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긴 거를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대잠 초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이 뭐냐면 한미일이 지금 가상의 이제 잠수함, 이건 아마 미국 잠수함이 가상의 북한 잠수함이라 하고 세 나라 군대가 함께 수중을 탐사해서 그것이 이제 탐사되는 것, 이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상에 만약에 북한 잠수함이 도발했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잠수함 전력이 특히 북한이 지금 SLBM을 전력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쪽으로 깊숙이 침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키나와 쪽으로 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괌이나 하와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전체는 한미일이 함께 공동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나 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이런 대잠 훈련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늘 군 당국이 공개한 이 한미일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맞선 가상훈련 연합훈련 사진입니다. 한미일의 주력 이 구축함과 항공모함들이 오늘 총출동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 사진들 한번 보면 편대가 좀 갖춰지는 모습도 좀 있고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한미일의 훈련 이틀 전인 그제 훈련 일정을 먼저 자신의 SNS에 돌연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안규백 의원의 설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엠바고를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한 이틀 이상 고민을 하고 나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면서 일본이 추가되는 일정은 극비에 진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미 연합 해상훈련은 엠바고 사항이 아니고 한미일 훈련은 엠바고 사항이다. 이 점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죠. 아마 이 정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 연합훈련에 참여하냐. 안보관이 뭐냐 윤석열 정부에 이걸 파고들면서 일단 이거를 미리 보도 시점 전에 올려서 좀 논란이었고 국방부도 매우 유감 뜻을 밝혔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엠바고를 깬 것에 대한 저분이 이제 군사 비밀을 갖다가 자신의 그 페북에 올려서 저 보안 사항을 미리 알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일본이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참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엠바고를 걸었을 적에는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걸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엠바고를 걸고 그 다음에 시간을 풀고 발표를 하겠다는 것은 예. 한미일 그 간의 저 공동 군사 합동 작전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전혀 꺼리낌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지 예. 그것에 대한 그 보도 유예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저분이 국방부 장관도 아니시고 도대체 그 우리나라 국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무슨 자격으로 저러한 그 안보상의 특별한 훈련 일정을 SNS에 올렸는지 모르겠고요. 저거는 아무리 그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저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경위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정원 비서관님, 박홍우 원내대표까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유사시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걸 허용해야 되냐?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는 일본과의 합동 훈련, 연합 훈련의 방점이 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연합 작전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분리해서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규백 의원이 개인의 SNS에 이런 군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지금 북중러가 이렇게 밀착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무장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안보적으로 공조할 것은 하고 또 연합할 것을 하고 대응할 것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그동안 중단되어 왔었죠. 애초에 외교적 관계도 좀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외교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을 해왔었고 실제로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란이 됐던 지점은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전향적으로 가져와야 이것이 협상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닫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의 입장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 얽힌 문제에 있어서 짚고 넘어갈 부분 넘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너무 무리하게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저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좀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나 입장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또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비판하기 때문에 대북 관련 훈련들은 별개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또 만만치 않으니까 국방부대에서 일단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저희가 하나하나 쉼 없이 달려왔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을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예, 12키워드입니다. 연예인 김태희 씨 부부가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길래요? 꽤 오랫동안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결국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얘기 승재현 의원님과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도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은 오늘 처음 봤어요. 그렇죠. 고성 지르고 초인종 누르고 이 집 앞에 찾아가서 수년간 이런 스토킹을 지속한 이 여성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더라고요. 뭐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에 시작했는 게 밑에 자막에 나오지만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꽤 오래됐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는 죄명이지만 이게 시행됐는 지가 2021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스토킹이라는 내용이 없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 경범죄 처벌법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했는 행동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지만 이제 2021년 이후에 했는 스토킹 행위로 지금 이제 검찰이 송치한 것입니다. 저 해당 여성입니다. SNS 올렸던 저 여성. 글쎄요, 뭐 17번 가까이 꽤 수차례 김태희 씨, B 씨 자택을 해서 소리도 지르고 초인종 눌렀던 그 여성인데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최근에 체포가 됐었고요. 이 얘기 오늘 온라인상에 뜨거웠습니다. 또 하나 구의 바로 열어볼까요? 검사도 울었다. 이 사진 보면 또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 국민을 공분에 빠뜨렸던 이 계곡 살인 의혹 사건. 오늘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먼저 오늘 유족들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혜 측에서 계속 억지 주장하려는 내용과 논리,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내용은 없고 다 자기 아니다, 오빠가 했다, 부인한다,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 얘기를 했어요. 상대 쪽에서는. 초반에는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는 지루해진다는 느낌 자체로 그냥 내성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을 저렇게 매장을 하는 거를 떠나서 인권조차도 없게 그렇게 운동화 하나 변변한 거 없이 그렇게 라면 하나 못 사 먹을 정도로 일반 직장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갔을까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팠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무기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근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보험금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살해를 했고 생명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유족의 입장을 대신 읽으면서도 또 검사도 약간 울컥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 보면서 진짜 마음이 떨리지 않고 진짜 치가 떨리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제가 검사가 그 마지막 그 변론을 할 때 제 머릿속에는 4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나와 있는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 그 앞에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사고사를 가장한 완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을 착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옆에 같이 있던 조 씨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남편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관계를 타고 같이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보면서도 방금 유족의 피해자가 했던 말 중에 정말 무감각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건 보면 어떻게 가해자들이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정황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자기들은 끝까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다면 절대로 좋은 양형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이은혜가요. 오늘 최후 진술에서 보니까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네.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이은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이걸 좀 적어왔는데 과거의 못난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아왔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러웠다. 제 아이를 그러니까 이은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신한 아이를 이 지금 피해자 남편이 자기 아이인 양 정말로 키워준 그 오빠를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곡으로 데리고 가는 그 순간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그 다이빙대에 올라가는 순간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그로부터 뛰어내리고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보통 패널들께서 자꾸 부작위한 살인을 말씀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그 계곡으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이빙대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일련의 살인의 고의가 자기적으로 이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검찰청에 있는 그 전에 존재했던 차장
경찰청장과 지금 인천검찰청 고위직도 전체를 하나의 자기에 의한 살인죄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8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 사진만 봐도 누구 얘기인지 좀 짐작이 쉽게 되실 텐데요. 비자금 주도자. 최근에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요. 오늘 경찰로부터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수사는 뭔지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광복회의 각종 비리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화 출판 사업 책자 인쇄비 과다 견적. 둘째, 수목원 카페 공사비 과다 계상. 셋째, 대가성 기부금 수수 및 목적 외 사용. 넷째, 법인카드 유용. 다섯째, 불공정 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전 광복 회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고 한복을 맞췄는데 그걸 찾으러 갔더니 돈이 필요 없다, 그냥 지불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뒤늦게 제가 편지를 받고 확인하고 그 돈을 주인 계좌 앞으로 송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주장이 비자금을 내가 시켜서 그 돈을 거기서 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경찰의 수사 내용만 핵심적으로 짚어볼게요. 어느 부분이 김원웅 전 회장의 무혐의 처분이 난 거고 여전히 수사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고발할 때 나를 강요했다라고 얘기했던 A씨 고발자가 그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비자금을 착복하는데 A씨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폭행과 그다음에 강요 부분이 무죄가 되었고 전체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그 비자금을 작성했는 그 돈이라고 하는데 그 A씨가 준 그 편지가 한 줄 있습니다. 예. 내가 양복비와 기타 어떤 의료비는 내가 먼저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사후에 그 돈을 횡령해서 그러니까 어떤 착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2천만 원은 먼저 지급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4,7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건 결과 통지서라는 거예요.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거였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내릴 수도 있고 지금 경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락을 지어졌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김원웅 씨에 대한 사건은 수사가 어떻게 더 진행될지 뒤에 아까 보훈 장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장이요? 예, 보훈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경찰이 더 예, 수사를 여전히 하겠다고 하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웅 전 회장 얘기까지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승재현 위원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글쎄 앞으로 사건 사고부터 정치권 쭉 봤지만 정치권이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요. 다음 주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물가, 금리, 환율 다 오르고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입니다. 먹고 살기가 가뜩이나 어려워졌는데 지금 정치권 입씨름만 할 때는 아니라는 걸 정치인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전기값, 가스값도 같이 오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 이런 잘 관리해가지고 아주 차질 없이 장바구니 물가 아주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네, 국민이 또 밥상머리가 또 행복해야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의 둔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우리 정부는 경제 위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될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한 채 빈틈없이 대응해달라. 이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인데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이 거시경제 상황 점검 회의 때 외부 전문가들 그러니까 기업인들까지 같이 대동하고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경제 위기라는 게 단지 정부 사이드에서만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워낙 민간의 어떤 영역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점들. 예. 지금 특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삼성과 SK라든지 이런 반도체가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저는 아쉬움인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라는 게 이미 시작된 지가 좀 됐고, 그리고 지금 경제부총리에게 맡겨놨는데 사실은 이 경제부총리에서 맡겨놔서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전 다른 것보다는 이 경제만큼은 본인이 직접 주도를 하면서 사실 민간과 그다음에 정부 전문가들 함께 하는 것들을 거의 저는 상시화해야 된다. 지금 특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이 많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문제, 또 정부가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면 민간 사이드가 받아들이는 또 이게 다르거든요. 민간 쪽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이례적인 이런 회의가 아니라 정말 수시로 이런 민간과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직접 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관료 중심이 아니라 지금 외부 기업인들, 전문가들도 같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뭐 김치값이 금값이다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지금 오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기값이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2,000원 넘게 오르고 가스요금도 5,000원 넘게 오르니까 대략 한 달에 7,000원 넘게 부담이 된 건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월급 말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김장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배추값 오르는 것, 또 야채값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예. 특히나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지금 오를 예정이고, 사실은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해외적으로 또 국내 대외 내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 상황인 것이고, 이 물가를 잡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에다가 실제로 이 공공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내년에도 또 오를 가능성이 맞아요. 높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민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뭐 여러 이유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변동이 있고요. 가스요금도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 누적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로 가스요금, 전기값 다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글쎄요. 먹고 살기 더 팍팍해졌습니다. 호주머니 사정도 더 안 좋아질 테고요. 이 경제 위기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정부의 회의 얘기, 경제 주재 회의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제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예. 지금의 어떤 세상인데 미행이라니요. 한동훈 장관을 한 달간 퇴근길 비행했다. 일부 유튜버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댓글 볼까요? 개혁 대상 1순위는 정치권, 뭐 국회 말씀하셨습니다. 예. 폭군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고장내고 있다고 하셨고요. 예. 예성내로 대통령이 거부, 협치와는 점점 멀어지는구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서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 예. 경제 위기 좀 심각합니다.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예, 회장님의 이상한 도피.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수사를 하면서요.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데요. 지난 5월 정권 교체기에 해외로 나가서 지금은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인데 그의 도피 생활이 참 수상합니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명확하게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태국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에는 동아일보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수사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건도.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구자영차죠. 네. 사실 지난 5월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가 유출된 다음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 근데 최근에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한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잠재적인 어떤 이제 피의자, 범죄자를 수사를 할 때 수사 당국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출국 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죄를 추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출국 금지를 시키는데 수사 그 과정에 있었는데 누군가의 어떤 이 뭐 제보인지 아니면은 그 연락을 받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출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국했다는 것 자체부터 이제 석연치 않은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도피를 지금 몇 달째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태국에 머무르면서 뭐 이렇게 그 이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다시 태국에서 이제 인접 국가인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로로 갔나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권은 무효화됐기 때문에 비행기나 어떤 배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 국가와 이 국경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우에는 뭐 한 2,500km 정도 되고 이제 험준한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이제 루트가 다양한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에 머무는 걸로 알려졌던 김성태 회장이 지금 현재는 이게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오늘 이 보도를 보고 제일 놀랐는데 한식 공수했다 혹은 뭐 지인들 불러서 같이 만남도 가졌다 이 얘기까지는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해외로 업소 여성을 호출해서 글쎄요. 거초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게 좀 말이 되는 도피 생활입니까? 사실 뭐 이상한 도피를 넘어서 이제 황제 도피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고급 유흥업소 여성들을 해외로 보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쌍방울의 회사 돈으로 그 여성을 비행기를 무려 1등석을 태워서 태국에 2번, 싱가포르에 1번 그리고 보냈고 그리고 수고비까지 따로 챙겨줬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또 다시 성립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뭐 한국에서 그 한식들을 공수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뭐 범죄자가 도피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좀 황제 도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인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범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엄벌을 하려면 국내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 작업이 좀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요. 그것은 신원 확인이 되는 곳에서 신원이 확인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나라에 통보를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도 무효화된 상태이고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만약에 육로로 계속해서 이동한다고 한다면 지금 검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정부에다가 좀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쌍방울의 실질적인 실소유주 아니냐 김성태 전 회장 이런 지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조웅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초의 사회이사로 있다가 다시 평화부지사로 갔어요. 평화부지사로 가서는 또 2018년 지방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쌍방울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선거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2018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변호사 대납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이슈들의 중간 매개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위원장 의원님,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 동안 쌍방울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이 중간에 최근에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다. 이거를 검사 출신인 조웅천 의원이 얘기했다. 뭐 의미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사건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 민주당의 좌장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리,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변호사비 대납에 실제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 또 이해찬 전 대표의 조직이었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황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홍천 의원 입장에서는 매개고리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 비서관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각 혹은 뭐 여러 의혹의 시각은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고 대북 사업 관련 우회로 쌍방울을 지원한 거 아니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차명 주식도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면 뭔가 있을 것이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 한 얘기거든요. 네, 뭔가 있을 것이다는 뭐 조홍천 의원님 의견이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 역시도 목적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근데 아직은 좀 속단하게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범죄 혐의 같은 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법인카드 의혹은 어느 정도 소명이 그렇죠. 됐으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까지 확언하는 것이 될 것이냐 저는 이건 좀 다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성훈 비서관님 말씀은 어찌됐건 이 부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올라가서 윗선인 이재명 대표까지는 가다 않을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 대체적인 생각인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아직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실소유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이상한 도피 얘기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관련 의혹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예, 9월의 마지막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10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요. 4분 일찍 시작을 합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길게 이제부터 뉴스탑10을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개천절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